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레버드급 선대위를 실무형으로 재편한 데 이어서 당에는 거듭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했는데요. 우원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7천 명대가 나오면서 중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요. 중환자 치료에 문제는 없는지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유행이 꺾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간격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밝히고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시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이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관은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 제한이었다면서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와 병상 확충 노력을 통해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고 봉쇄까지 가는 상황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각종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는 또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을 포함해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3개월로 간격이 단축된 추가 접종 대상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접종은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022명입니다. 전날보다 80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흘째 7,0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서 85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를 유지하면서 병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8%, 경기 82%, 인천 89.9%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병상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1,258명으로 전날보다 255명 늘었고요. 이 가운데 나흘 이상 대기자는 285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0명 넘게 늘어서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이튼 최명신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천 미추홀구청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 역학조사와 선제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도 지체말고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구청을 찾아서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외국인 접종과 방역관리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코로나19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동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패스 적용과 청소년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감염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 확진자 발생률과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 확진자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요. 부산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려서 관객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행사긴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공연은 2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예정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객들이 모두 입장해서 바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붐빌 때는 100m에 달하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공연이어서 우려 섞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은 하루 2차례가 열리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총 6차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당 입장 가능 관객은 4,150명으로 좌석이 모두 채워진다면 24,000명이 넘는 관객이 이곳을 다녀가게 됩니다. 이 비정규 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회당 최대 5,000명까지 관객을 입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방역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7월에는 공연이 연기됐다가 이후에 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공연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받은 사람만 입장시키는 방역 패스가 적용됐는데 함성이나 구호, 합창 같은 침방울이 들 수 있는 행동이나 음식물 섭취 등은 모두 금지됐습니다. 주최 측과 백스코는 안전요원 145명을 배치해 좌석 한 칸 뛰어앉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며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보니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시민단체는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이 최근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공연을 취소시키지 않은 것은 엇박자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속할 경우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은 이번 주 다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만큼 다음 주쯤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행하였던 그 방역 강화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천 명, 7천 명이 나오는 수준에서 이전에 1,500명, 2,000명 나올 때의 4단계 거리두기보다 약한 강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단기간에 끊어내기 어려운 그런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다음 주까지 좀 상황을 지켜본 뒤에 다음 주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사실 강력 조치에 대해서는 말만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풀고 둔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이긴 하지만 또 많은 그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그 반발이나 또는 민원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가 쉽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 확진자 발생이나 위중증 환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은 지금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느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른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미접종자가 여전히 100만 명 가까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구 집단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대부분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고 사망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2차 접종까지 한 뒤에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또는 70대 후반이나 80대를 넘는 그런 고령층에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연령층은 사실 지금 3차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신 접종, 3차 접종이 워낙 좀 더딘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음. 이 부분만이라도 백신을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계속해서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중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치료 병상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뭐 수도권은 그 이미 중증 병상이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충청권도 비슷한 양상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뭐 거의 80%에 육박하는 중증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 이동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중증 병상이 필요한데 배정이 안 돼서 구급차 안에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격리실 같은 데서 며칠씩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료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병상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상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퇴원시켜서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네.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훈련을 시켜서 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예, 보니까 예. 뭐 예를 들면 100개의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30-40개 절반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밖에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병원에도 전공의들이 있으실 텐데 대학병원 전공의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보다 훨씬 더 현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는 진료를 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그 전공의들의 이 희생적인 그런 그 헌신이 지금을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이 중증 환자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담병원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간신히 버텨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요, 병상을 좀 더 늘리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체육관 같은 곳에 만들고 의사들이 투입돼서 일단 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체육관 같은 데를 활용을 하면 많은 병상을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소 공급이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중환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시설과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증 환자나 또는 단순한 산소를 저용량으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환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현장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효율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사실 앞서서 3차 접종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18살 이상 성인의 2차 접종과 3차 접종 간격을 단축을 했거든요. 3개월로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백신 접종률을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3개월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 지금 현장은
당장 일주일, 2주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의 그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서 그 백신에만 너무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의 효과는 당장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것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지금 사실 매일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산모들이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 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네.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일주일 가까이 혈액 투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상을 기다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병상을 찾지 못해서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구급차에서 산소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중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전체적인 확진 환자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환자가 줄어야지만 시간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병상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은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고 확진자를 줄이고 중환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당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접종 진행률이 좀 더딘 것도 있거든요. 청소년 백신에 대해서 학부모들 걱정도 크고요. 그런데 그 백신 부작용 겪으신 분들 보면 인과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습니까? 인과성과 그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의 보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따져야 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단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보상이나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인과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백신 부작용으로 우려되거나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확실히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폭넓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예. 피해를 보상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그게 더 필요 없는 논란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병상이 확보돼도 의료진이 부족하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전문 의료 인력 확보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환자를 보는 이런 신종감염병 중환자를 보려면 오랜 기간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험도 쌓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가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응 과정에서 지금 그 이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숨을 돌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런 그 특별한 대응 인력의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와 네. 관련된 인프라나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지금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수능 정답 유예 사태가 나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이 조금 전에 생명과학2 정답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오는 17일 날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17일이면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수시 발표가 16일이니까요. 수시 발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명과학 2 20번 문제 오류. 그래서 생명과학 2를 응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이 생명과학 2 20번 정답 취소 소송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은 이 생명과학 2 분야에 대해서 공란으로 성적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명과학 2 응시자 6,500여 명이 지금 정확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공란으로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오는 17일 이 정답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자신의 고향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민생 순회 일정에 나섰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3박 4일 동안 15개 시군을 훑는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TK 바닥 민심을 다질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주 황리단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번 민생 일정 첫 번째 방문 지역이 경주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을 다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훑습니다. 지금 이곳 경주 황리단길에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경주 황남동과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이 합쳐진 신조어로 카페와 식당 등이 밀집해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 후보는 이 길을 부인 김 씨와 함께 걸으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곧 즉흥 연설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 구상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황리단길에 있는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 동안 15개의 시군을 훑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자신의 본관인 경주 이시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경주 표암에 방문해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과 경북 지역의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100조 원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를 당선 이후로 미루자는 건 국민을 위협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대구로 넘어가서 오늘 저녁 또 한 번 시민들과 길거리 만남을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칠곡, 구미, 의성을 거쳐 자신의 고향인 안동 그리고 봉화를 차례로 방문하며 말 그대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중간중간 대구 경북이 우리 역사 고비마다 개혁의 주체였던 점을 강조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층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이념보다는 철저한 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 과거에 이뤘던 산업화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황리단길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했고, 윤 후보는 강원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장동 의혹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는 양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했다고요? 네,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후보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로 합류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주로 미래 세대의 시각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는 조금 전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언급과 관련해서 자신이 말한 50조 원 손실보상은 공약으로서 반드시 하겠다며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산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로 향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 카페 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납니다.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의인 전중현, 변정우 씨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속초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 공방이 되살아나는 것 같군요. 네, 유한기 전 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의혹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를 통해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공세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 글에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서 당장 특검을 합의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윗선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여야가 당장 특검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공적 영역의 검증 대상이라면서 도이치모터스 투자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 수사 범위와 추천권 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사실 오는 1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 앞, 출입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진실에서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쫓아오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119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떨어져가 있는 그 상황만 봤지. 앞서 새벽 4시 10분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실종 신고 2시간 전쯤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택에 남긴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안 하신다고 하시나요? 나중에 직접 물어볼게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해온 유 전 본부장은 전날 퇴근길에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였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직무정지 위법성을 소송으로 따질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각하했는데요. 그 선고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요.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루어져 징계 전 단계였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사라졌고 당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직무정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밝힌 각하 이유를 보면 법무부 측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진 셈이라 사실상 윤 후보의 패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선고일이 끝난 뒤 윤 후보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도 함께 냈었는데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12월에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징계 사유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직무 정지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선대위를 재편한 이후 줄곧 후보 원톱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현재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지내셨죠. 우원식 의원과 함께 대선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원식 의원님이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간단히 어떤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본사회위원회는 후보의 그 철학이랄까 이게 이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잘 보장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제가 해왔던 게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을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많은 기본 교육이랄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해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갈 것인가.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뒷받침해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비주류로 쭉 해왔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이 비주류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분들이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선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선이 이제 89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멤버들급 선대위를 재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6개 본부였는데 너무 많았죠. 너무 무겁고 또 그런데다가 원팀 만든다고 선수대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저도 그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본부도 너무 많고 너무 세분화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중층적이었고 초선들 중에서도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선수에 눌려서 일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원팀을 짜는 데는 효과가 있었죠. 초선 의원들이 성명도 냈잖아요. 네네네. 이게 원팀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고 속도감도 안 나고 해서 저희 같이 이제 후보 아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물러나는 걸 통해서 좀 살을 쫙 빼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렇게 군사를 빼는 작업을 했죠. 그런 점에서는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선대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보면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선거는요 후보가 한 95%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보를 잘 돋보이게 잘 하고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후보는 아주 강한 강점 이게 지금까지 본 후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아주 본인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힘도 아주 강하고 또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잘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후보를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도감도 높이고 이제 막 그랬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근데 단 하나 이제 좀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는 당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실도 잘 보고 하는 중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배들도 계시고 지난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현실 감각을 잘 쌓아온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좀 이제 더 내야 되는 그래서 후보 아주 스트라이커로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후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당의 중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완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조만간 당의 중진 의원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각자 이렇게 뭐 지켜만 보지 말고 이제 좀 우리도 좀 나서서 저도 이제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가 그날 며칠 전이었어요. 우상호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169명 민주당 의원들한테 모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편지 내용이? 편지 내용은 아주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탄도 많고 또 요구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나서고 해야 되는데 후보 혼자 한다는 거는 뭐 역부족이고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의원님들이 모두 나서서 함께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가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바, 그러니까 촛불 들고 우리 사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석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180석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보면 저는 4개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 평화. 그건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속해왔던 그래서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과제도 많지만 또 2개의 기둥이 더 있는데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 정당.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의 비대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 우리나라에 있는데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모여 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예. 국가 균형 발전, 민생과 균형 발전. 앞에 두 개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었다면 뒤에 두 개는 국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기둥이란 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민주화 평화를 더 끌고 나가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그런 정도로 민생과 균형 발전에서 확실하게 180석의 효능감을 보여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니네들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실 민주당이 느리다, 기득권화 됐다라고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했잖아요. 네.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바로 네,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그 제2 대장동 방지법, 대장동 방지법.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법이 두 개가 통과됐습니다. 네네.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하고 예. 그거는 이제 민간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고 뭐 대장동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을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도 10%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그럼 민간 합동 개발일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은 어제 비로소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고요. 네, 그게 이제 제2대장동 방지법으로 저희가 강조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180석의 효능감을 조금 보였어요. 조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예. 거기다가 개발이익 환수 법 그건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쪽 당에서 마땅치 않아 하니까 이게 잘 진전이 안 설득하는 되는 과정입니까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건 예. 설득도 하고 예. 정 안 되면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이 기득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건지 네. 하여튼 반대가 있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우리 사회의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돼 있는 게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밖에 없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게 하도급 단가를 예. 결정하는데 뭐 단가 후려치기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맞서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중소기업 그냥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당하는 법. 겁니다. 예. 그다음에 가맹점도 가맹 본사로부터 이 갑질, 불공정을 많이 당하는데 네. 거기 대항할 교섭권이 없어요. 가맹점주들 고생 네, 많으시죠. 대리점, 예. 그다음에 플랫폼에 있는 사업체들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아주 뿌리 깊은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 예. 그런데다가 우리의 국가 부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죠. 네. 그러면서 우리 특히 소상공인 지원 문제. 네,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만큼 문제가 지원했다. 그건 너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달라.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해서 현금 지원한 게 1.3%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 의원실 의원님 그동안 왜 이렇게 지원이 저희 엄청나게 적었습니까? 주장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주장했는데 기재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가계부채율이 40% 넘어가면 안 된다. 50% 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율이 48%거든요. 네. 한 전년도에 비해서 6.4% 올랐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189.1%. 그러니까요. 일본은 256.3%. 예. 1년 동안 20%, 19%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이 6% 정도 오르고 가계부채 이 국가부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데 네.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율은요. 다른 나라가 대개 한 6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0%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예. 다 개인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네.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확실하게 하자. 네네. 민생 챙기는 일을 확실하게 하자는 게 후보의 주문이고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오늘 뉴스 큐를 보고서 우원식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책을 좀 내놔라. 네.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50조 원, 100조 원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100조 저희는 예. 최대한 늘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정부의 반대를 뚫고라도 네. 늘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있고요. 예. 국가 부채율이 우리 48%고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180%뭐 이렇게 되는데 네. 국가 부채율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곳간을 건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위기 때 쓰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위기 때 안 쓰면 뭐하러 건전하게 만들어요. 우원식 우리 위원장님 네, 그런 반드시 점에서 밀어붙여 주시면 마침 국민의힘에서 예. 김정인 대표가 100조 하자고 했으니까 네. 100조 합시다 이번에. 예. 자기들이 당선되면 한다고 하지 말고 김정인 위원장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주장했다가 자기 팽당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안 한다고 그 공약 다 없애버리고 예. 그거 책임지시고 사과해야 됩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이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 좀 지원해 주시고요. 네.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좀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유한기 전 본부장 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이거 지금 특검 어떻게 특검이 지금 빨리 시작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유한기 본부장이 유서 같은 걸 아마 남긴 모양인데 네. 저도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거기에 나 돈 받지 않았다. 근데 검찰이 나 죽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검찰이 좀 유감입니다. 아, 결국 이런 이권 사업은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를 조사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50억 뭐 이런 것도 있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는 윤석열 뭐 등등 관련해서 집도 막 사주고 네. 뭐 이런 일까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특검 하자 이겁니다. 네. 대신 예. 부산저축은행 1100 불법 대출 사건이 조사되다가 왜 중단됐는지 예. 그때 그 주임 검사가 윤석열 예,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서부터 돈 흘러간 50억, 100억 이렇게 또 그 주택 거래 이런 문제들까지 다 특검을 담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9월 24일 날 낸 특검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재명 공격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예. 다 포함해서 하자. 그래갖고 요번에 특검을 통해서 다 밝히자. 그건 뭐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 건데 네, 언제쯤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내용을 다 담는다고 하면 예.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민들께는 다 원한다, 특검한다라고 하는데 만나면 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은 다음 달 말 정도면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보세요? 달 말이면 1월? 네, 1월 중순에서 하순. 12월 달에 네. 저는 저희가 입법국회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 효능감 있는 네. 당인가라고 예. 하는 거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국회 예. 그걸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으로 하면 네.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네. 희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1월 중순까지 뭐 갈 거 없이 예. 12월 말 1월 초에는 뭐 확실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예. 그거 어제 보셨나요? 어젠가 오늘인가 왜 청년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가 질문 7개 받아가지고 그중에 4개는 윤석열 후보가 그중에 3개는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넘겨서 이준석 후보가 답변하게 하고 예. 한 번은 이준석 후보가 바로 받아서 예. 하고 본인이 대답한 거는 네.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거에 대해 아주 간단한 답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까지 잘 비교가 되면서 저는 골든 크로스 12월 말 1월 초에 이루어지고 네. 또 충분히 이번 선거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국회, 민생입법 강조하셨으니까요. 이달 말쯤 나올 것 같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밝힌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원에 대해서 당장 착수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서 김 위원장이 집권 시 대책이라고 한 데 대해서 내년에 당선되면 한다는 건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는 오후 경주 포함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나중에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제안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대책에 반영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선수를 빼앗길 것 같으니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임 본부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형사 책임을 다져도 시원치 않은데 당시 이 후보가 조카의 심신미약과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이 후보가 소위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으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구속을 앞두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검찰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선 후보들의 특검 수용도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밝힌 신 후보는 검찰의 무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저 표어들라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부터 대구 경북을 찾고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강원 지역을 찾아서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선대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을 영입했거든요. 예. 통합행보에 첫 발을 들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 두 사람이 지금 각각 40대, 50대 그리고 중도 개혁적인 성향의 중도 개혁적 성향의 중도 개혁적 성향의 두 사람 다 이제 원래는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다 전라도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도 지역구도 같고요. 지역도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엊그제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전라북도 출신 그렇네요. 예. 국회의원을 영입한 데 대한 맞불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네. 최근 들어서 조국 추미애 유시민 세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네. 과연 민주당의 그 대통합 전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입당식에서 김건영 최입의 전 의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거기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는 괜찮아요. 찍은 거는 가리잖아.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또 사법고시 합격에 고시 3관왕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다음으로 최입의 전 의원은 40대 젊은 경제 전문가로서 말로만 하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뛰면서 읽어온 경제 민주화에 얼마나 최입 의원이 무서웠으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강금까지 했겠습니까?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수열전의 장으로 갈 것이냐, 희망의 땅으로 갈 것이냐. 개혁 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김관영 전 의원에게는 정치개혁 강조했고요. 최입의 전 의원에게는 경제민주화를 당부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의 민주당 입당,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각각 정치개혁, 경제민주화를 당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 또 20, 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젊은 그런 중도 개혁적 성향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저는 영입들이 좀 계속 시리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했는데 진짜 제대로 명실상부한 대통합을 하려면 97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었던 김종필과 손을 잡고 그리고 개발 독재의 상징이었던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을 영입했던 것, 그게 이제 DJT 연합 아니겠습니까? 예. 저 정도로 해야 국민들이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그야말로 이제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앞으로 여야 간의 통합 경쟁이 점점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저희가 뉴스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그동안 여러 의혹들 가운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던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건데 이번 대선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참 그걸 놓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인물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영장 청구를 인 상황 하에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의혹이 급속히 증폭이 되죠. 그런데요, 과거 이런 유사 사건들을 보면 중요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쥔 사람이 세상을 갑자기 호련히 떠났을 경우에 의혹을 몽땅 남겨놓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불신을 몽땅 남겨놓고 영구 미제로
미스테리로 그냥 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이 정부 들어서도 사실 조국 사태 때 사모펀드 관계자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윤미향 사건 때도 쉼터 관계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 솔직히 일일이 바뀌지 않았겠지만 7건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네. 중요한 사건의 관계자가 자살했을 때 예. 대부분 의혹은 잔뜩 많은데 그냥 미궁속으로 묻혀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도 국민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 수용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다시 한번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속도를 낼까요? 아니면 또 여야 합의가 길어지면서 또 유야무야 될까요? 특검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들은 지금 특검을 해라라는 게 거의 여론조사 50% 이상 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모든 관계자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 여야 후보들이나 당사자들 특검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만 해도 특검을 당장 해라고 하지만은 윤석열과 관련된 예. 부산저축은행 건 또 함께 해라라고 지금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금 선뜻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말만 무성하지 예. 특검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선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6개월. 구성하는데 한 2달, 시행하는데 3, 4개월. 6개월은 돼야 그 특검에 대한 제대로 실체를 파헤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는 3개월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BBK라는 과거에 보면 특검은 빛 좋은 계산구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제로는 특검 어떻게 진행할지 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TK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제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부가 40대 손. 아, 그렇군요. 걸어가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자도. 평장. 밑에가. 포함제는 제가 경주 이가이기 때문에 경주 이가의 시조 우리 알평 선생님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라 육촌들이 신라를 건국할 때 모여서 화벽을 구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유서 깊은 곳이고 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잖아요. 예, 예. 사실 근데 TK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잖아요. 예. 최근에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 30%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TK에서 지지세를 이재명 후보가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발언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서둘러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내 뿌리는 TK다라는 걸 지금 만차라 지금 알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이제 4기 여론조사 기관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예. 윤석열 후보 55%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0% 나왔더라고요. 대구 경북. 아니 18% 죄송합니다. 18%. 예, 대구 경북에서만. 대구 경북만. 예, 그래서 거의 뭐 20% 포인트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뭐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 TK에서만 대개 20% 안팎을 다 얻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목표가 20%만 넘으면 예. 그런 대로
선방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18% 나오기 때문에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박정희, 박근혜 뭐 발언들로 해서 TK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TK 마음을 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TK 방문 기간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TK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이미 안 좋은 데다가 또 불을 지른 격이죠. 지금 정권을 바꾸자라는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 정권 교체론의 핵심이 바로 TK인데 방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런 거를 간단한 립서비스 정도로 괜찮다 싶었는데 바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다시 또 미묘해진 겁니다. 그래서 TK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TK의 민심이 쉽게 돌아올지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혹은 박정희라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을 캠프의 중요 핵심 인물로 과감하게 통합적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는 한 쉽게 오지는 않겠다 마음이. 그러나 최근에 사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을 들이면 서서히 문을 열릴 거라고 봅니다. 반대층일수록 한두 번의 그런 이벤트성의 방문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오늘처럼 또 가고 반복적으로 가면은 서서히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인 김건희 씨의 모습이 안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양지의 김혜경, 음지의 뭐 김건희 씨 여사시 이렇게 딱 대조시키는 효과.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김건희는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의혹을 불러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요인에 불을 붙이는 기대 효과를 갖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김혜경 씨 사진이 나오는데 어제 대구, 경북, 상주를 오갔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TK를 찾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외조에 나섰는데요. 김혜경에 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커튼 내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고 자꾸 신비주의가 지금 부풀대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국민 앞에 나타날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테면 뭐 줄리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처리로 뭐 윤석열 대리는 뭐 여러 가지 패러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에 역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분들이 이미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저절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선대위에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영호 의원 합류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도 공식 합류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의 합류, 윤석열 후보 측 전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오늘처럼 한다면. 오늘처럼만 한다면. 윤희숙 전 의원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부동산 의혹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온 국민 앞에서 구현 배지를 대했습니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SNS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했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덜 됐다. 이런 표현은 저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라고 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저거는 네거티브보다 훨씬 센 그런 막말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거는 평소에 윤희숙
답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짠 나타났을 때 정말 20, 30대 서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민생의 정책을 개발한 정책을 되는데. 가지고 짠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예. 앞으로도 이재명의 저격수가 아니라 네. 윤석열의 구세주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예. 오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SNS 막말 논란이 제기됐던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어제 물러났잖아요. 예.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참 인선 자체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니까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버스 위에서 유세를 잘해서 깜짝 스타가 된 네. 사람을 영입하는 건 좋은데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예,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 발언 뭐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진보해야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분이 김구 선생인데 네. 예, 뭐 국밥 늦었다고 뭐 사람 죽인 뭐 김구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퇴는 불가피했고 그나마 늦었지만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교체를 한 거는 예, 만시지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함익병 씨도 그랬고요. 예. 계속해서 인사 실패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밖으로 열심히 다니면요. 그 진흙 속에 진지를 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 한꺼번에 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손 안 대고 쉽게 영입해서 묻지마 영입하는 거 검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고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내부에 최소한 이 정도 돼야 영입하고 영입한 이후 이정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최소한의 기준 원칙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저 사람이 유명해 한번 데려와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의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이나 인사도 문제지만 대선 과정에서 외부 인사 영입 이분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든지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말 강원도를 찾을 예정인데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역 방문으로 강원도를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윤석열의 지지 기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어머니가 이제 최 씨입니다. 강릉 최 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가 강릉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강릉이 지역구 윤석열의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현지 지방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네요. 강원도민들 상대로 800명 상대로 했더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한 10%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발언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5% 10% 가까이 이재명한테 지는,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 팽팽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팽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아마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갈 때 이준석 대표가 또 동행하나 봐요. 저녁에 강릉 커피거리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같이 다니고 있네요.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20, 30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오늘 현재 이게 젊은 층들 MZ세대 흐름을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준석이나 홍준표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6070은 뭐 천방지축이다, 자기 정치한다 한다고 하지만은 플러스 효과가 훨씬 많을 겁니다. 반대로 이준석 후보 없이 윤석열 혼자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좀 썰렁하고 허탈한 그런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퍼포먼스로 청년들을 내 편으로 잡겠다고 설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죠. 이제는 이제 나름대로 20, 30대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게 볼 겁니다. 지금 홍카콜라 유튜브를 했지 않습니까? 3년 됐는데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54만 5천 명입니다. 54만 명이에요? 예. 근데 최근 들어보면 거의 청년 관련된 건 많아요. 예. 계속 청년들하고 스킨십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뭘 원하고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아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군들의 여나 야나 청년들이 구애하는 것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느껴서 저런 좀 센 표현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좀 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참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강도 높은 센 표현과 매우 답답하다. 이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고문으로 계속 지원을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합류할 거라고 보는 거죠. 합류를 보는데 금년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공식적인 직함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뭐 고문 형태는 자연스럽게 특히 누굽니까 두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이 아주 초박빙을 벌일 때 그때 결정전환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좀 우호적이고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 문항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지 하루 만에 본안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재판부는 입시 일정을 감안해서 일주일 뒤인 오는 17일 바로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0일에 시작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오늘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날짜가 잡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생명과학2 정답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생명과학2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응시생 측과 평가원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평가원 측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자문을 존중해 숙고한 정답 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세 개학회의 자문을 요청했는데 해당 문항의 학문적 타당성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평가적 관점의 타당성엔 세 학회 모두 이견이 없어 정답 처분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응시생 측은 자문을 구한 일부 학회의 의견은 해당 오류가 문제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된다며 피고 측이 학회 자료 해석을 잘못한 건지 왜곡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 학생은 법정에 출석해 출제 오류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돼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원 측은 오는 15일 수시 발표가 나 14일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집행정지 사건에선 정답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답 처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5번 정답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유예됐습니다. 정답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돈으로 볼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뒤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생명과학2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처럼 출제 오류 여부를 17일에 선고하게 되면서 올해 대학 입학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장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를 오는 16일까지는 마쳐야 하지만 생명과학2 과목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은 대임 일정을 한두 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대학 일정에도 조금 차질이 빚어지겠군요. 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대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원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까지인데 1심 재판 결과가 하루 뒤인 17일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시 모집에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의 성적이 없으면 합격자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수시 합격자 등록과 정시 전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교협, 대학들과 대입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대입 일정을 늦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잠시 뒤인 오후 7시쯤 대입 일정을 얼마나 늦출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이번 수능에 응시한 44만여 명에 대한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2를 선택한 6,515명은 생명과학 성적이 공란인 상태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수험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생명과학 2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능 성적이 빈 채로 통보되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대입수능 시험에서 정답 결정이 유예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단 한 문제지만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연결해서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네. 된 문항이 과학탐구 영역의 생명과학 2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보면요. 동물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지문을 제시한 건데 이 지문대로 풀면 동물을 마이너스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어렵긴 한데 일단 대표님 보기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제시문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시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다. 이런 부분 쪽에 해석을 했었는데 예. 평가원 쪽에서는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어떤 제시문 조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었지만은 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던 것인데 예. 지금 현재도 저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건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순 오타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의견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문제 없다라고 밝힌 건 교육당국이 조금 안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탐구 영역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사소한 어떤 실수로 넘기기에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그 구체적이었었고 예. 또 그동안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 EBS에서 이런 동일 어떤 패턴의 문제들에 있어서 지적이 됐었었고 또 오류를 또 시정했던 적도 있었었고 지금까지 또 이 문제는 새로운 형태에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신유형의 문제들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단순 어떤 그 실수로서 받아들이고 문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경미하게 받지는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예, 수능 시험장에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었겠어요. 사실 한 문제 안 풀리면 다음 문제도 영향이 가잖아요. 일제 수험생들이 풀어보면서 이 부분들 푸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의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당혹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나 좀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성적 자체가 공란으로 오늘 배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그 입시 일정이라든가 입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배점이 2점짜리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을 맞춘 학생이 이제 평가원 정답대로 맞춘 학생은 한 25% 정도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 예. 틀렸던 학생이 한 75% 정도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틀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맞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반대로 평가원 입장대로 그 정답을 맞추었던 학생들은 오히려 표준 점수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등급도 표준 점수 순서대로 또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과 못 맞춘 학생이 또 크게 또 구분이 되면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표준 점수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유불리 상황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예, 만약에 전원 정답 처리가 된다면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번에 어떤 그 재채점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또 탈락을 하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 17일 날 1심 판결을 낸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6일부터 16일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 일정을 교육당국도 변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시 일정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시 일정은 이미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수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수시의 추가 모집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만약에 단축을 하게 되면은 예비 번호를 받았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어떤 그 기회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또 낮아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제2의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수시의 일정 변경은 정시 일정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또 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시와 정시의 모든 일정이 뒤로 딜레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어떤 그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수시 정시에서 뽑지 못해서 추가 모집까지 가서 뽑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을 뽑는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었는데 추가 모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모집 일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수 지방권 소재 대학들에게서는 불리함이 작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입 일정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만 1심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평가원에서 2심에서 또 항소를 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선고의 결정대로 이번 어떤 수시 정시는 일단은 확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년이 지나고 난다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번복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단순하게 17일 날 선고로서 종결이 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항소를 통해서 어떤 그 이번 1심의 어떤 그 선고 결과가 뒤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실제 내년도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뭐 합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또다시 합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이 생명과학 2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6,5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본인 뭐 다른 과목의 성적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과목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할 겁니다. 특히 수시에서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던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던 학생들도 동시에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일단 뭐 17일까지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서라도 금년도에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고득점자들이 전년에 비해서 통합수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많이 그 고득점자 학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도 중요하지만 수학 과목의 우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금년도 과학탐구 영역이 대단히 중요해진 어떤 그 변별력이 높은 과목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떤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유불리, 가중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그 체크를 하면서 성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정시의 어떤 그 지원 전략이라든지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출제 오류로 인정이 되게 되면 수능 시험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불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출제 오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서 무슨 새로운 어떤 뭐 아이디어가 가미된다라든지 창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검정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 특히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보다는 요즘 최근에 어떤 그 탐구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출제 오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 문제 검정 시스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문제 제기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문제의 어떤 해결의 어떤 과정 자체가 조금 매우 매끄러워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어떤 그 학회라든지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주는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받아들이면서 네.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 자체가 한 6,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미한 어떤 어떤 받아들임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능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지금 떨고 있겠습니까? 부디 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임석호 종로학원 대표 연결해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교육 현장에 대규모로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사용 뒤에 각종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유해성을 숨기고 또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는 그런 정부 행태를 고발하겠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요국들이 앞다퉈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3D 프린팅 등 신기술, 신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엄청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고열의 플라스틱을 녹이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만 품질 인증도 안전 규정도 없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폐플라스틱이나 일반 PLA를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도 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넘어와요. 3D 프린팅 수업에 열정적이었던 교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발병률 0.01%, 희귀암에 걸린 교사만 3명이고 4명이 급성암과 유사 증세로 고통받습니다.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고 서울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정부는 오히려 3D 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안전을 지웠습니다. 제목에서 안전은 쾌적으로. 해외 논문을 인용한 3D 프린터의 유해성 설명 부분은 장점 소개로. 유해 물질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9쪽 분량의 내용은 아예 삭제. 안전 문제를 사실상 은폐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D 프린터 관련 안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YTN은 내일과 모레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과 피해 실태, 그리고 교실이 유해가스로 가득 차게 됐던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배구계를 혼란에 빠뜨린 IBK 기업은행 조성화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서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 결과와 상관없이 조성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상벌위는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항명 사태를 일으킨 조성화가 약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상벌위에 출석한 조성화는 무단 이탈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11월 18일에 무단 이탈이 아니다.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던 건입니다. 무단 이탈이라는 부분은 구단 스스로도 최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계속 선수로 뛰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선수 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항명 사태의 또 다른 축인 김산희 대행을 내보내고 새 사령탑을 임명한 기업은행은 결별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그대로 하고 조성화 선수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은 정부와 동일합니다. 양측의 소명을 들은 한국배구연맹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공을 다시 구단으로 넘긴 셈입니다.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또 본상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조성화와 기업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연맹마저 결정을 미루면서 배구판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사태는 법적 다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신인왕은 놓쳤지만 야구계 선배들이 주는 신인상을 휩쓸고 있는 주인공, 바로 롯데 투수 최준용입니다. 아쉬움을 떨치고 내년에는 홀드왕을 노리겠다는 최준용 선수를 이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롯데 마운드를 지켜내며 올 시즌 20홀드를 기록한 중고 신인 최준용. 하반기 눈부신 활약에 92년 염종석 이후 두 번째 롯데 신인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컸지만 접전 끝에 기아 이의리에게 밀렸습니다. 물론 받았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계단에서 짧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박수 치는 입장이어서 그냥 박수를 더 열심히 쳤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경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의리. 최준용도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롯데자이언츠 준용이 형께도 정말 멋있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분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얘기를 해줄 줄 몰랐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야구계 선배들의 선택은 최준용이었습니다. 은퇴선수협회에 이어 원로들의 모임인 1구의 신인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이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 같아서 내년 시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실력 못지않은 노래 솜씨로도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최준용. 나만큼 옳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내년에는 홀드왕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내년 시즌에는 이제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제 타이틀 홀더로 다시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종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1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